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은요, 도서관 구석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고대 역사책을 지루하게 읽어내려고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쓰인 서양 문학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걸작이죠.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고 감동적이며 생생한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대한 서사시가 단순한 영웅들의 피 튀기는 전쟁 이야기를 넘어 어떻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쿵 하고 울리는 인문학적 통찰을 담고 있는지 그 웅장한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수천 년 전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의 분노와 슬픔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소름 돋게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그 파괴를. 와, 정말 대단한 오프닝 아닌가요? 이 극적인 첫 구절은 단숨에 우리 멱살을 잡고 기원전 청동기 시대의 잔혹한 전장 한가운데로 훅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이 거대한 서사시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예고하죠. 바로 한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어떻게 온 세상을 파괴하는가 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감정의 실체로 들어가 보죠. 고대 그리스어로 매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짜증나 하는 수준의 화가 절대 아닙니다. 신적인 분노, 폭발적인 경로, 혹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눈이 멀어버리게 만드는 맹렬한 분노를 뜻해요. 오늘 우리 해설의 가장 중요한 닷과 같은 개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일리아스 하면 트로이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는 이야기로 오해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트로이의 목마는 이 책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작품은 철저하게 이 매니스, 즉 아킬레우스라는 단 한 인간의 거대한 분노와 그 분노가 촉발시킨 끔찍한 비극의 연쇄작용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스토리에 앞서 이 경이로운 세계를 창조한 천재 작가 호메로스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원전 12세기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는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무려 400년의 암흑기를 거쳤거든요. 호메로스는 이 시기를 지나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눈먼 음유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밀먼 페리라는 학자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밝혀냅니다. 일리아스가 원래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건 구전 전통, 그러니까 거대한 축제 같은 곳에서 사람의 입과 기억력만으로 라이브로 공연되던 노래였습니다. 무려 1만 5천행이 넘는 이 거대한 서사시를 오직 기억력과 목소리에 의존해 며칠에 걸쳐 써다냈다는 건데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경이로운 지적 성취죠. 음유 시인들은 머릿속에서 즉석으로 운율을 맞추기 위해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나 재치 있는 오디세우스 같은 고정된 수식어를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딱딱 끼워 맞춰가며 이 거대한 문학적 모자이크를 실시간으로 완성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배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툭 하고 떨어지는 시점은요,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지 무려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10년이요, 여러분. 전장 상황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해변에 정박한 배들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군인들은 이름 모를 이국의 땅에서 전염병에 걸려 픽픽 쓰러져 갑니다. 양측 군대 모두 지칠 대로 지쳐서 사기는 이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죠.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 이 끔찍한 피로와 절망의 한가운데서 드디어 신들의 가혹한 운명과 인간의 거대한 자만심이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전황을 타임라인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모든 비극은 적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아군 내부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 왕이 태양신 아폴론의 사제를 대놓고 모욕하며 쫓아내버리거든요. 슬픔에 빠진 사제가 기도를 올리자 분노한 아폴론 신이 그리스 진영에 9일 동안 끔찍한 전염병을 퍼붓습니다. 병사들이 파리떼처럼 죽어나가자 아가멤논은 어쩔 수 없이 사제의 딸을 돌려주기로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놈의 자존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 권위가 깎이는 걸 도저히 못 참겠던 아가멤논은 그 대가로 그리스 최고의 전사인 아킬레우스의 전리품, 즉 그가 몹시 아끼던 여인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완전 선을 넘은 거죠. 모독을 당한 아킬레우스는 극도로 분노하며 나 전쟁 안 해! 하고 손을 털어버립니다.
이 어리석고 치명적인 선택들이 결국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아군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몇 주 뒤 아킬레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주인공의 너무나도 완벽한 대비인데요. 그리스 진영의 에이스 아킬레우스는 바다의 여신을 어머니로 둔 반인반신입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 사회의 도덕이나 규범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인물이에요. 오직 클레오스, 즉 싸우다 죽어서라도 얻는 불멸을 영광만을 추구하죠. 신적인 분노와 철저한 개인주의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자연재해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고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짓눌리는 듯한 비극적 의무감에 이끌리는 사람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가 훨씬 깊이 공감하고 마음을 다치게 되는 애국자이자 다정한 가장입니다. 이 철저히 상반된 두 세계관, 두 캐릭터의 대립이 이야기 전체의 서사적 긴장감을 아주 팽팽하게 땡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 터지는 인간들의 아비규환 전장, 저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올림포스의 신들입니다. 사실 신들의 입장에서 내려다보면 이 처절한 트로이 평원은 일종의 거대한 체스판이자 꽤나 자극적인 리얼리티 쇼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미인 대회에서 파리스의 사과를 받지 못해 단단히 앙심을 품은 헤라와 아테나 여신은 그리스를 열렬히 응원하고, 반대로 파리스를 돕는 아프로디테와 아폴로는 트로이 편에 서서 대리전을 치릅니다. 심지어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조차 정해진 운명의 무거운 법칙과 다른 신들의 끝없는 징징거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아주 진땀을 뺍니다. 영웅들의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죽음 그 이면에는 사실 신들의 변덕스럽고 유치한 이기심이 얽혀 있는 거죠. 호메로스는 이를 통해 정해진 운명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 문학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개념, 휴브리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과도한 오만함, 신의 분노를 부르는 거대한 자만심을 뜻하죠. 앞서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자기 정치적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억지를 부려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짓밟고 여인을 빼앗은 행위가 있죠. 그게 바로 이 휘브리스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리더의 이기적인 오만함 한 번이 결국 그리스 최고의 전사를 파업하게 만들고 멀쩡하게 이기던 아군을 괴멸 직전의 끔찍한 위기로 몰아넣어버린 겁니다. 개인의 주체할 수 없는 자만심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재앙을 불러오는가. 이것이 바로 이 서사시의 줄거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호메로스는요, 단지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나 마초 같은 영웅들의 자존심 싸움만 주구장창 그리는 작가가 아닙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감하고 전장으로 다시 나가기 전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갓난아기 아들 아스티아낙스에게 작별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화려한 투구를 쓰고 다가가자 어린 아들은 투구 위에 말총 깃털 장식에 겁을 먹고 앙앙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비극적이고 찢어지는 순간에도 헥토르는 환하게 웃으며 투구를 바닥에 벗어놓고 아들을 품에 안아 다정하게 입을 맞춥니다. 이토록 눈물겹고 아름다운 가정의 평화로운 모습은 바깥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전쟁터의 풍경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죠. 영웅의 죽음이라는 게 단지 전사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한 가장, 나아가 하나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임을 정말 찬란하고도 슬프게 묘사해냅니다. 자,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상황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아킬레우스가 막사에 틀어박혀 꼼짝도 않는 사이 트로이 군대는 기어코 그리스 진영의 방어선을 박살내고 밀고 들어와 배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퇴로가 완전히 끊길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때 아킬레우스의 가장 절친한 영혼의 단짝 파트로클로스가 이 참상을 보다 못해 간청합니다. 제발 네 갑옷이라도 빌려달라고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출전한 파트로클로스는 엄청난 기세로 적들을 싹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불타는 배만 구하고 돌아오라는 아킬레우스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승리에 흠뻑 취한 그는 트로이 성벽까지 너무 깊숙이 진격해버립니다. 결국 그는 아폴론 신의 개입으로 무장 해제를 당하고 헥토르의 창에 찔려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네, 바로 이 참혹한 죽음이 일리아스 전체의 방향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가장 거대한 전환점, 티핑 포인트가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던 친구의 죽음. 그 비보를 전해 들은 아킬레우스의 슬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바닥에 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습니다. 사실 아킬레우스는 그동안 전장을 떠나 평화롭고 길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전장에서 짧게 살다 영원히 기억되는 클레우스, 즉 불멸의 영광을 쟁취할 것인가를 두고 내심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시점부터 아킬레우스의 머릿속에 자기 목숨이나 영광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오직 헥토르를 찢어 죽이겠다는 거대한 슬픔이 기형적으로 뒤틀려 만들어낸 잔혹한 복수심만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죠. 명예라는 영웅의 껍데기조차 내던져버린 그는 말 그대로 인간성을 상실한 사료기계가 되어 전장을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여 버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 3, 저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려고 그 거대한 트로이 성벽을 따라 무려 3바퀴나 미친 듯이 쫓아다닌 횟수입니다. 완전히 도끼가 오른 거죠. 마침내 치열한 결투 끝에 헥토르의 목에 창을 꽂아 넣은 아킬레우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웅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그는 죽은 헥토르의 발뒤꿈치를 뚫어 전차에 질질 매달고 헥토르의 부모와 아내가 성벽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 시신을 아주 끔찍하게 훼손해버립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건요, 영혼마저 산산조각내는 최악 중의 최악의 모독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가장 위대했던 영웅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완전히 잡아먹혀 끔찍한 괴물로 전락해버린, 그야말로 숨막히는 심리적 호러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템포를 좀 낮추고 스스로에게 아주 무겁고 끔찍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심지어 그 시신마저 전차에 매달아 처참하게 지식이며 훼손했다면 당신은 그 살인자를 직접 찾아가 마주 앉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조차 버거운 이 먹먹한 질문이 바로 이 서사시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트로이의 늙고 힘없는 왕 프리아모스는 아들 헥토르의 갈갈이 찢긴 시신이라도 되찾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용기를 냅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홀로 적진 깊숙이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무참히 도살하고 아직도 피에 굶주려 씩씩거리는 살육기계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혈연단신으로 발을 들여놓죠. 숨소리만 크게 내도 당장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한 나라의 왕이라는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려놓은 한 아버지의 너무나도 절박하고 숭고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살인마의 막사 안에서 프리아모스 왕은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피 묻은 손에 입을 맞추며 간청합니다. 많은 세상 어떤 인간도 감히 견디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소.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지 않소. 그러면서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먼 고향 땅에서 아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그의 늙은 아버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짧은 순간, 그토록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던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거대한 빙하가 와장창 산산조각 나며 허물어져 내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한 명은 잃어버린 사랑하는 친구와 곧 죽을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위해, 다른 한 명은 잃어버린 아들과 머지않아 불타 없어질 조국을 위해 소리내어 엉엉 통곡하죠.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우는 이 장면. 저는 단언컨대 이것이 서양 문학 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슴 저릿한 인문학적 성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의 표요 같았던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 메니스는 마침내 타인에 대한 한없는 공감과 연민으로 승화됩니다. 이 경이로운 인간성의 승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죠. 아킬레우스는 늙은 프리아모스 왕의 주름진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고,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눈빛 안에서 잔혹한 운명의 덫에 걸린 가여운 젊은이를 봅니다.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왕도, 전사도, 적국이라는 사실도 모두 있습니다.
그저 동등하게 비극적인 상실을 겪은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으로서 함께 빵을 나누고 깊은 연민을 공유하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훼손된 시신을 깨끗이 씻겨 기꺼이 돌려주고 트로이인들이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12일간의 휴전까지 맹세합니다. 피비린내로 진동하던 맹목적인 복수극이 용서와 치유라는 가장 찬란한 형태로 마무리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일리아스는 피와 살이 튀는 잔혹한 사륙전으로 시작해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수준의 연민과 평화를 호소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 호메로스의 진짜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는 그리스 편은 착한 놈, 트로이 편은 나쁜 놈 하는 식의 얄팍하고 유치한 이분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장의 그 끔찍한 폭력성과 가정의 따뜻하고 소박한 평화, 영웅으로서의 피끌린 명예욕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극적인 상실감. 호메로스는 이 거대한 모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할 단 하나의 동아줄은 바로 서로의 고통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껴안을 줄 아는 공감 능력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2800년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입김과 숨결을 타고 우리 곁으로 전해져 내려온 기나긴 시간이죠. 이 영겁과도 같은 시간 동안 일리아스는 단순한 고전 문학의 지위를 넘어 서양의 예술, 철학, 그리고 현대 정신의학에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영감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조너선 쉐이 같은 현대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은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겪는 그 끔찍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분석할 때 아킬레우스가 겪었던 극심한 트라우마와 광적인 분노를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할 정도입니다. 2800년 전의 고대 서사시가 현대인이 겪는 마음속 깊은 흉터까지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증거죠.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하고 동시에 가장 잔혹했던 전사들조차 자신들을 집어삼킨 그 가장 어둡고 끔찍한 혐오의 순간에 기적처럼 서로의 고통을 껴안고 인간성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면 오늘날 끊임없는 갈등과 이념의 대립, 날선 혐오 속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끝없이 끓어오르는 맹목적인 분노 대신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눈 저 적의 얼굴 속에서 나와 똑같이 상실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인간의 슬픔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간 이 2800년대 묵직하고도 영원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